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배세린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준비했죠? 오늘은 외신 인사이드도 부동산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올해 주택 판매 목표치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주택 판매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거는 이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게 깨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시장이 중국 부동산 규제 때문에 그 시장 반응이 좀 줄어드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2014년도 중국의 주택 가격이 한 1.4%로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9%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2016년도 2월 같은 경우에는 14% 상승을 했습니다. 2월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과거의 경험이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착공이라든가 네. 건설 투자는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아무리 좋은 그 버블에 우려가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수적으로 잡아가는 그 일종의 그 준비하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율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중국이 그 경기가 계속 추락을 하니까 6.5를 맞추기 위해서 신창타이 6.5죠. 그거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좀 사실 작년에 많이 풀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대였는데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1%에서 1.3%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아, 거기도 생애 최초가 있군요. 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TV 규제 같은 경우에도요. 예. 85%까지 심지어 보통 이제 80% 이전에 70%를 쭉 올려줘 가지고요. 예. 80%까지는 다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 상업용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LTV로 굉장히 상한을 높여줘서 그러니까 구입을 용이하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이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조금은 좀 조장한. 네, 왜냐하면 2014년도에 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던 정부 차원에서는 예. 부양책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부응한 일정한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부동산 가격에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거시 경제는 네.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중국 온라인 P2P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택 관련한 대출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중국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TV 규제 상한폭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채의 네.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에는 100%가 넘어도 주택 구입 대출 자금을 은행에서부터 충분히 가능한 대출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종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80%라는 그 상한선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작년도에 그 일정한 그 폭에 대해서 생애 최초라는 특정 그 연령층과 특정 계층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큰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그 진전되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국이 이제 P2P 대출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한번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졌던 앞으로도 거죠? 좀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네. 중국 전체 대출에서 P2P가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높진 않은 걸로 않고. 알고 있고, 네. 근데 상당히 위험한 자산들의 P2P 대출이 가 있기 때문에 뭐 소소한 노이즈랄까요? 뭐 이제 작은 충격들은 좀 잔잔하게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렇지만 미국판 서브프라임하고 비교하기에는 이게 이제 메이저의 시장은 아니다. P2P 대출이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때문에 P2P 이게 엮여서 부동산 전체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공포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건 또 있고. P2P는 이제 통계적으로 잘 잡히지 않은 잡히지도 부분이 않고. 충분히 있고 네. 또 모럴 해저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일선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선 도시를 선호하는 지금 이 부동산 과열 양상이 계속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하자면 이제 강남 규제인데, 그죠? 네. 강남 규제 실효성이 있었나요, 과거에? 보통 규제를 보통 이제 핫한 지역에 딱 하게 되면은 그 다음 2선에서 또 그 다음 이제 그 주택가격 상승 부분이 나타나고요. 네. 그 다음에 2선에서 만약에 또 규제가 들어가면 그 3선으로 또 넘어가고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전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규제가 들어갈 때는 보통 시장이 가장 그 활성화될 때, 네. 가장 어떤 이제 부밍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일정 부분 진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이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물론 일정 부분 그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나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수요라는 그 탄탄한 층이 그 기반하고 있는 한 소위 강남 불패라고. 네. 그렇죠? 여전히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선 네.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 전이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정부 규제 이후에 나타났는데 네. 일선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고 대신 이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이선 도시 부동산이 과열되면 정부 규제가 나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선, 4선 도시로 이 수요가 이동을 할 텐데 이런 이동은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부동산 호황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순환적으로 흐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또 악순환으로 흐르면 전체적으로 그 1선, 2선, 3선 도시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정책이 나왔느냐, 또 어떠한 경제 구조에서 나왔느냐. 중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규제 자체가 주어졌다는 측면보다도요. 그 규제가 그 중국 내에 있는 그 금융시장, 특히 은행에 주어지는 그 네거티브 이펙트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매수자를 위한 일종의 수요에 대한 그 요인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가 자유롭게 전이되기 위해서는 금융 기반이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땐 선순환적인 부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림자 금융이 대부분 걸려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거 터지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잘못하면?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김현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금융시장 중국 내에서의 그 투명성 부분이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얘기하세요.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좋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 결국에는 중국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경기가 얼마나 받쳐주느냐, 실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거냐, 예상보다 좋은 거 맞냐, 이제 이게 이제 우려하느냐 아니면 진짜 터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사실 올해 들어와서 각광받은 주식 중에 철강주 같은 게 각광받은 거는 생각보다 경기 지표 나쁘지 않다. 바닥 찍고 돌아서는 네, 모습이죠. 상당히 많이 돌아선다. 그리고 중국의 네. 구조조정 효과가 있고 중국도 이제는 좀 바닥 찍고 돌아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통한다고 하면
부동산도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작년에 그렇게 이제 지표가 좋게 많은 걸 착공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 올해 산업을 받쳐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비단 이제 중국이 사이즈도 크고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 글로벌하게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이 있다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심지의 일부 지역, 일선 도시라고 할 만한 대표 도시들이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결국엔 통화량이 뭐 줄어들지 않으면 이게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통화를 계속 늘리고 있고. 계속 늘리고 있고 뭐 2선, 3선 이렇게 변들이 올라간 것들도 당분간은 좀 버티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하우스뷰가 이제 글로벌 정책 공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 같이 힘들어서 그냥 좀 더 가는 이제 그 사이에 누군가가 정말로 중국이 가장 이제 문제 우려의 핵심인 중국이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느냐. 이게 지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경기 지표는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네. 좋아지고 있고 중국이 그 경기 선행 지표가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찍고 돌아섰거든요. 아직 기준선은 못 올라왔는데 돌아서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그랬으니까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점이 됐죠. 네. 6달 정도 텀이니까. 돌아섰는데 지금 문제는 중국 정부가 6.5를 맞춰야 되는데 급락은 막아야 되는데 다른 뭐를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부동산 손을 댄 거거든요, 작년에. 부동산을 지금 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 우리 경험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버블이 보통 좀 심각하게 오지 않던가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버블이 있었느냐부터 먼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학계와 또한 그 연구진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분명한 부분은 97년 외환위기 시점하고요. 그때 그 일정 부분 가격의 급락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가격 급락 현상이 과연 버블에 의한 그 효과냐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또 한 번은 2002년도에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23년부터 쭉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또 이제 가격이 또 내려서 이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그렇죠. 나왔었고요. 네. 97년은 외환위기고 2002년은 카드 사태이고 네. 2013년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푸어 그렇죠. 사태입니다. 이 세 개가 크게 이제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 영향이 다 버블 때문이었냐라고 네. 한다면 90년대 부분은 이제 공급 그 촉진 정책이 있었습니다. 200만 호 주택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크게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의 일시적 증가에 의한 가격 조정 현상이라고 많이 봅니다. 네. 다만 이제 2013년도 부분이 일정 부분 의외로 그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한 부분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때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그러면 버블이냐의 부분은 펀더멘탈한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데요. 펀더멘탈한 부분은 그 나라의 경제 구조, 가계 소득, 그다음 경제에 대한 그 기반적 기반 체제 이 부분들이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고 설명이 되면 버블은 아닌데요. 그보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버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논란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네. 근데 그 좀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좀 일부 버블이 있다고 하면 조장을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일선 도시, 이선 도시 이런 데가 뭐 각광을 받고 한다는 거는 그건 이제 도시화율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도시화율이 한 80% 정도 가고 근데 일본은 좀 특이하게 일본 문화가 그런지 한 70% 정도 선에서 멈춰 있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머물러 있는데 중국은 지금 도시화율이 한 50%, 55% 뭐 이 정도 아닌가요? 네, 50%는 넘은 거로 알고 있고요. 네. 55% 근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구의 도시 유입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인구가 받쳐주는 이제 구조적인 네. 펀더멘털한 요소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네. 일어나는 부분이라 이제 주택 가격 형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일정 부분 저는 이제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더 빨리 진행이 되면 네.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이 장기적으로 뭐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어서 도시화율이 80%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한 70%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면 앞으로 한 15% 이상은 더
부동산 가능성이- 가격이 상승할 그럼 가능성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다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토지라는 개념이 그 네. 개인 소유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임차라는 개념밖에 안 되는 100년 임대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만약에 30년이 된 토지다, 50년이 된 토지다, 아니면 거의 마지막에 온 70년 된 토지다라고 할 때는 그때 이 가격 가치가 산정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현재까지는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연장이 다 될 거라고 보던데요. 연장이 될 때마다 이제 그럼 몇 퍼센트를 더 내야 되느냐, 토지 그 부분에 대한 가격 산정 부분도 아직까지는 그것도 안 돼 있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저 중국이 도시화율이나 뭐 이런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아직은 중국 부동산이 버블이 뭐 겁나게 꺼진다거나 네.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계열사 현대증권 김현매 연구원 한마디도 할 말 없어요? 네. 우리 계열사니까 내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은 다들 이제 부동산의 세계 경제가 각 국가마다 지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하게 중국마저도 저성장,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진 구간을 지금 저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못해서 그런지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수요 공급이나 뭐 이런 것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당분간의 사이클을 더 가지 않겠느냐. 정책 방향성 훨씬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세린 리포터 오늘 준비한 거 끝이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